네, 반갑습니다. 송영길입니다. 얼굴이 좋아졌죠? 네. 좋은 데를 갔다 와서 무상급식을 받고 나왔습니다. 나이 들어서 감옥에 가서 있으려니까 쉽지 않았는데, 예, 일체 유심조란 말처럼 다 그 마음먹기에 달린 것 같아요. 그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을 해겔이 했다 그러는데,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는 게 세상의 이치라서 다 음양이 변화되고 그래서 인간사가 세용지망인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억울한 점도 있었지만 제가 돌이켜보면 왜 네가 당대표로 있었으면서 지난 2022년 대선에 그것도 0.73%로 졌느냐. 너의 책임이 적지 않다. 스스로 자책하면서 나는 감옥에 있어야 마땅한 놈이다. 이렇게 저를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빠삐온이라는 영화에서 빠삐온이 나는 무죄라고 꿈에 막 그럽니다. 여러분 영화 기억나시죠? 그래서 빠삐온한테 뭐라 하냐 재판관이 너는 인생을 허비한 죄가 있다. 이 말을 해요. Waste time.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빠삐온이 맞아. 내가 인생을 너무 허비했어. I'm guilty. 나는 유죄야. 스스로 이제 그걸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 끝까지 도전해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빠삐온. 2번, 3번, 4번 도전하고 해서 반드시 내가 이 감옥을 탈출하겠다. 여기서 내가 좌절하고 그냥 안주해서 쓰러져 있지 않겠다. 그게 저한테는 많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으면서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타도시켜서 윤석열을 이 감옥에 데려오게 만들자고 그 안에서 걔가 하루도 쉬지 않고 옥중서신을 쓰고 싸워왔는데 다 여러분 밖에 계신 여러분들 힘을 모아서 윤석열 내란 세력을 응징하고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켜준 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포천을 보니까 포천이 한 3.4% 정도 이겼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포천 지역에서. 포천이 쉽지가 않는 지역이죠. 우리 박영국 위원장님, 우리 남병건 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우리 또 동두천 쉽지 않은 지역이고 제가 통계를 보니까 지난 총선 때 경기도 60석 중에 53석을 민주당이 이겼는데 7석이 졌는데 다 주로 이 경기 북부 지역 이 부분이어서 우리 박용국 위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경기도의 TK라고 그런 말씀했는데 우리 인천의 TK가 강화도입니다. 강화도는 뭐 제가 인천시장 때 조택상 위원장이 그것 때문에 조택상 위원장이 계속 떨어진 이유가 강화도 때문에. 강화도에 더블 스코어로 져요, 우리가 항상. 제가 인천시장 때도 강화도에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고 죽으라고 고생을 했는데 결국 더블 스코어로. 왜냐하면 그쪽이 황해도 분들이 대부분 피난 와서 우리 하인천 쪽은 다 그래서 그러한 상처가 큽니다. 지금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도 아버지가 황해도 출신이에요. 황해도에 오신 분들이 많고 여기 포천도 6.25 때 넘어오신 분들, 연천 같은 데는 또 수복 지역이고 이러니까 이 접경 지역이 다 이제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6.25가 난 지가 53년도면 지금 70년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1592년부터 7년 전쟁, 1599년까지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외놈들이 우리 조선의 강토를 다 휩쓸고 노략질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가 국교가 수립된 게 1608년입니다. 그러면 불과 9년 만에 국교를 수립했어요, 다시. 그렇지 않습니까? 베트남과 미국이 10년 동안 1965년부터 75년까지 융단 폭격을 해서 베트남인들을 때려 죽였습니다. 네이팜탄부터 쏟아 부어가지고. 그 베트남과 둘이 국교를 수립한 게 1995년입니다. 20년 만에 미국과 베트남이 국교를 수립해서 지금 미국과 베트남이 사실상 실질적인 군사 동맹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바마가 직접 방문도 했고 중국을 견제한다는 목표하에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민족끼리 일제 36년을 됐는데도 65년도에 우리가 한일 국교를 정상화했는데 못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남북 관계가 풀려야 이 경기 북부 지역이 뚫려지고 이 경기 포천이 북으로 가는 어떤 중심 축에 원산까지 연결되는 교통 축선에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 충주의 이시종 지사가 맨날 강호축 이야기를 합니다. 강원도 호남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이런 강호축 이야기를 하는데 강호축이 포천을 통해서 다 원산
금강산까지 연결되는 시대를 만들어냈나 봅니다. 우리 경기 북부 지역이 어려움이 많아서 제가 인천시장 때 김문수 경기도지사하고 박원순 시장 셋이 한번 연천에서 내가 모임을 하자고 그랬어요. 연천에서 오신 분 계세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내가 왔던 거? 기억 안 나요? 거기서 우리 3자 회의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 김문수 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3자가 모였던 이유는 제가 제안은 뭐였냐면 수도권 규제에서 경기 북부 연천을 빼자. 연천이 지금 사람이 없어져 가는데 무슨 휴전선 근방인 연천을 수도권 규제로 묶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군사보호지역에다가 2중 3중의 규제다. 특히 우리 인천은 백령도 같은 데는 백령도의 인구가 10,000명인데 5,000명이 민간이 5,000명이 군인입니다. 백령도에 가려면 4시간 이상 걸리는데 인천에서 배 타고 살아준 것만도 고마운데 여기다가 수도권 규제를 한다는 게 그래서 저는 백령도나 이런 서해 5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서해 5도하고 연천 이쪽 이 북부 이 지역을 전부 수도권 규제에서 배제하자 이걸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박원순 시장이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들이 수도권 또 과밀 여기 공격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대전 사람들 어디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 연천이나 저기 백령도가 살아라 그러면 그 명분론 때문에 박 시장님이 너무 시민단체에 예민해서 그 결단을 못해서 결국 우리 3자 공동성명을 못 냈어요. 그래서 옥석을 가려야지 수도권이라고 다 수도권이냐. 수도권 안에는 지방보다 더 못한 이 인구 소멸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이제 LPP 우리가 연합토지계획이라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험프리 기지로 이제 미국 기지가 만들어졌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 700에서 800개 해외 미군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최대 규모의 기지가 이 험프리 기지입니다. 평택에 있는. 440만 평이 넘는 기지이고 거의 10조가 넘는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 한 도시를 만들어줬잖아요. 그 대신 뭐냐? 동두천 비롯한 우리나라에 약 70군데의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이걸 다 회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런 차일피 미국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동두천도 안 하고 있다고 남병건 위원장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우리 인천에 부평이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원래 부평역 뒤에가 삼릉이라고 그래요. 삼릉이 일본 미쓰비시를 말하는 겁니다. 미쓰비시가 그때 부평역을 그 경인선을 만들 때 제 지역구인 계양구로 철도가 들어오면 풍속이 나빠진다 그래서 유림이 반대해가지고 들판에 있는 부평이란 말이 풍부할 부자에 평야평창면 넓은 들판이라는 뜻이에요. 부평 쪽으로 기차역이 나와서 부평역이 만들어지고 부평역 뒤에다가 일본 변기창 공장이 만들어지고 지금 그 백운역이 있는데 현대아파트 단지가 전부 일본군 부대였습니다. 지금 미군 기지까지 부평 미군 기지까지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신촌에 그 미군을 상대로 한 색시촌이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부를 반환받아서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는데 제가 시장 때 이걸 하려고 해도 계속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토양 오염 문제 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가지고 계속 싸우느라고 지금까지 반환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평택 미군 기지 알토란 같은 거 싹 받고 나머지도 그대로 깔고 앉아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무슨 포탄 투하 연습 기지로 활용을 한 뿐만 아니라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군들이 이것을 우리 대북 방위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군 훈련장으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공동으로 쓰고 있다는 게 큰 문제고 돈도 안 내고 보통 우리가 미군이 한미합동훈련을 3월하고 8월에 하잖아요. 실제로 미군이 인사이동이 12월 말하고 6월쯤에 있어요. 그러면 인사이동이 되면 새로 영관급 장교가 된 애들이 실전 훈련을 여기 와서 하고 가는 겁니다. 이걸 통해. 주한미군이 아니라 모든 데 소위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괌이나 어디 오키나와에 다 배치되고 쓰고 나중에는 이제 대만 지역이나 중동 쪽에도 뺄 수 있다는 것이고 가장 큰 문제는 주한미군이 28,50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옥이나 어디 부대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점호를 하잖아요. 인원 파악해서 몇 명, 수용인원 몇 명 하는데 하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군 합참부장이 주한미군이 오고 나가고 를 전혀 통제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비자 통제를 해요. 무슨 인천국제공항으로 통관 절차를 갖습니까? 그냥 미군 비행기 수송기로 바로 오산에 내리고 바로 평택으로 가기 때문에 입출입 인원을 아무도 통제받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권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우편이 캘리포니아 우편 사삼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평택 기지에 있는 애들이 자기 고국에 편지 보낼 때 캘리포니아 우편 사삼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주소가 아닙니다. 그냥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소로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우리 주권이 통하지 않는 미군의 영역인 거예요. 아무도 실제 28,500명이 있는지 않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한미동맹을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자주적 동맹, 우리의 자주성을 가지면서 우리의 국익과 상호하면서 미국과 대하는 걸로 하나하나씩 이걸 고쳐서 개선시켜 나가야 됩니다. 소파 협정도 마찬가지고. 제가 감옥에 있어 보니까 구치소 교도관들한테 들었는데 미군이 만약에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면요. 지금 윤석열이 초기에 들어왔던 것보다 더 큰 평수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6.4제곱미터가 있었는데 10.5제곱미터 두 개를 튼 21제곱미터의 방을 제공해야 되고 식사도 그 양식을 별도에 주문해가지고 제공해 줘야 된다. 미군이 구치소에 갇히면. 이런 완전히 무슨 이런 특혜가 어디가 있어요. 이 소파 협정도 이런 불평등한 지금 윤석열이 특혜 보한다고 난리지만 미국은 더 많은 특혜를 받고 구치소에 있다가 그것도 재판 권할거니 미국에 있으니까 다시 미국으로 송환시킵니다. 근데 효선이 미수지 사건 때도 미국으로 데려가서 사법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군이 우리를 상대로 막 강간하고 살인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처벌 못하고 그 가는 거잖아요. 치해법권적으로. 미군은 국제형사재판소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미국 예외주의에 따라. 이런 하나하는 걸 우리 알고 우리가 한미동맹을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이라고 하는데 조그만 뭐 미국 간의 관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한미동맹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도 주한미군의 존재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이런 문제를 바꿔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오늘 우리 박용국 위원장님한테 부탁받은 것은 우리 민주당의 역사와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참 우리가 어찌다가 36년 일제 식민 통치도 서러운데 이렇게 분단이 됐을까.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였잖아요. 유럽을 정말 수천만 명의 사람을 살해했던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징벌적인 의미에서 분단의 고통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일본을 분단시켰어야지 왜 우리가 분단이 돼서 우리는 무슨 전범 국가도 아닌데 이 희생양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왜 하나님 내가 이 분단된 땅에 태어났을까? 이게 오히려 김구 주석이 말한 대로 이 냉전의 마지막 잔재를 극복해서 인류 평화의 시대를 우리 한민족이 주도해라고 이 멍해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합니다. 이 분단을 뚫어내지 않으면 불쌍한 거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서로 같은 민족끼리 공산주의도 이미 무너졌는데 서로 죽고 죽이자고 싸우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을 갖는 거죠. 우리가 분단 이후에 저는 김구 주석이 이제 돌아가신 것도 안타까운데 저는 김구 주석께서 38선을 베고 쓰러져 죽을지언정 일신상 안위를 위해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50선거에서 불참을 했습니다. 50선거가 1948년 5월 10일 날 재헌 국회의원을 뽑는 최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자유선거가. 그게 50선거인데 아시다시피 제주도 사람들이나 이쪽은 많은 사람들이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겠다 해서 불참운동을 하면서 제주 4.3 사건이 발생하게 됐고 이를 진압 명령을 거부한 여순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194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구 주석이 그때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했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김대중 대통령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게 김대중 정부의 실사구시의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거를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흥묘 백묘론 실사구시 실용주의 노선이 저는 DJ에서부터 그 뿌리를 연결해서 우리 민주당의 정신으로 우리 당원들이 소화해서 보수적인 분들이나 중도적인 분들을 설득하고 동조를 만드는 데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DJ의 실용주의 노선은 김구 주석의 정신은 계승하되 그때 한독당이 참여했으면 다수당이 됐을 겁니다. 한민당이 아니라. 그때 무소속이요 80 몇 명이 됐어요. 재헌회 때. 무소속은 다 김구 주석을 지지하는 한독당 출신들이 무소속으로 입당한 겁니다. 죽산 조보감도 그때 무소속으로 우리 부평지역 제 지역구 선배입니다. 죽산이. 거기서 초대 재헌국회의원으로 당선돼가지고 이분이 농지개혁을 주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리박스쿨이나 건국전쟁을 보면 지금 보수적인 분들이 이승만 박정희의 노선을 이제 막 칭찬하면서 우리가 리박을 계승한 게 윤석열이다. 그래서 지금 막 리박스쿨을 지금 교육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 영화 보셨어요? 건국전쟁? 나는 다 보진 않았지만 대충 내용의 리박스쿨이라는 게 이승만 박정희 노선을 계승하는데 이승만의 업적으로 최고로 들고 있는 게 농지개혁입니다. 사실 북한은 김일성이가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해가지고 농민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죠. 무상몰수 무상분배한다고 농민들을 꼬셔가지고 나중에 다시 다 뺏어서 집단 농장화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공산당이 이렇게 농민들을 속이는 게 토지들을 농민에게 주겠다라고 인기를 끈 다음에 나중에 다 집단 농장 시켰습니다. 소련도 스탈린이 다 이 집단 농장 만들면서 부농도를 다 숙청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초기에는 인기를 끌었어요. 무상몰수 무상분배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해야 돼. 그때 이승만이 죽산 조봉암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죽산이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임명은 잘했다고 봅니다. 나는 인정해요. 농지개혁 때 잘했어요. 그리고 죽산도 잘했죠. 죽산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다. 그러면 찬반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정의당 내부에서도 민노총이 항상 노사정의에 불참하는 것처럼 야 우리가 왜 보수 정권에 들러리 쓰냐 반대가 있었어요. 내부에. 죽산도 안 그렇겠어요. 진보당의 대표가. 그런데 죽산은 자기 개인의 정파적 이익보다 농지개혁,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농지개혁을 해야 된다는 신념. 이 양반이 모스크바 농업경제학을 전공했어요. 모스크바 대학에서. 그래서 이승만 제안을 수락했고 이승만도 김일성이가 저렇게 무상몰수 무상분배하는데 우리도 뭐 대응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한 겁니다. 한 해 수확량의 총 150%를 지가로 해가지고 10%씩 10년 분할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땅을 농민들에게 분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주들한테는 150%를 지가증권으로 보상해서 싸게 보상해서 이거를 그래도 뭐 찬반 양로 있지만 성공적으로 이걸 했기 때문에 6.25 때 우리가 공산화되지 않은 겁니다. 만약에 이게 농지개혁을 하지 않고 6.25가 터졌으면 저쪽에 호남, 경남, 산청 이런 데 쪽에 전부 대지주들이 호남에도 많잖아요. 여기 소장농들이 전부 남로당에 동조해가지고 배후에서 만약에 반란을 일으켰으면 이 전선이 교착돼가지고 제2의 베트남처럼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말하기를 49년도 6.25 직전에 농지개혁이 됐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진다는 희망 때문에 남로당의 선전에 넘어가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원동력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인정해요. 나 이승만의 공로라고 인정합니다. 잘했어요. 죽산도 잘했고. 그런데 그 죽산을 잡아다가 간첩으로 몰아 죽인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죽산이 억울하게 간첩으로 누명을 쓰고 1959년 7월 31일 날 사형 집행이 됐습니다. 죽산이 우리 강화도 사람입니다. 제가 인천시장 때 죽산 복권운동을 열심히 해서 지금 무죄를 받았습니다. 최초의 사법살인입니다. 죽산 조보감이. 그러니까 이승만이 비겁한 거고 김구를 죽이고 영원형을 죽이고 다 김창룡 이 악질 경찰을 데려다가 그렇게 독립지사들을 죽인 거잖아요. 이런 정치적 비겁함에 대해서 같이 봐야 된다. 이승만의 그 공과를 같이 보는 거죠. 이승만이 또 하나 잘한 건 인정하자면 1959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연구소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왜 우리가 1948년 50선거를 한다 그러니까 50선거 하자마자 5월 15일 날 북한이 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5월 15일 조치라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한반도의 전력의 한 78%, 거의 80%가 북한에 있었어요. 수풍 수력 발전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화력 발전이 청진부터 다 공업시설이 북쪽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만주 침략 전진기지로 북쪽에 공업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력이 남쪽은 한 20%밖에 북한에서 송전된 걸 받았는데 5월 15일 날 이걸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으로서는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요한 게 원자력이구나 싶어서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국책연구기관이 1959년도 원자력 연구소가 만들어진 것이고 이건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원전을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비해서 싸고 질 좋은 전력을 공급해서 7, 80년대 경제성장의 토대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원전을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원전 마피아로 매도하고 탈원전하면서 원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매도함으로써 이분들이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자력 업계 신년 하루에 가가지고 탈원전 물론 해야 되지만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 말 했다가 그냥 문재인 대통령하고 찍혀가지고 내가 많이 이렇게 힘들었지만 그때 내 말대로 했으면 우리가 정권 안 뺏겼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쉬운 생각이 큽니다. 그런 거 인정한다, 이게. 나도 박정희도 인정해요. 박정희 공권은 뭐냐? 박정희가 제일 잘한 건 뭐냐? 포철 만든 겁니다, 포철. 철은 사람의 쌀입니다. 포철을 포천하고 좀 비슷합니다. 포철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지금 포철이 지금 세계 5대, 7대 철강 회사로서 세계적인 철을 만들면서 우리나라 공업화의 토대를 만든 거고,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국민의료보험 도입하고, 그 다음에 산림 녹화하고, 여러 가지 잘한 점이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독재와 부패로 가다가 결국 79년도에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데, 박정희가 사망한 것 중 하나가 자조국방입니다. 자조국방. 왜 그러냐? 김재규의 자서전을 보더라도 그때 보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를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미국 CIA가 박정희를 제거해도 좋다는 사인이 왔기 때문에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 미국이 보냈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닉슨 독트린이 71년도에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닉슨이 그때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협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키신저를 몰래 70년대 중국을 가서 주울리하고 등소평 마오쩌둥을 만나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정리되니까 72년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모 대통령을 닉슨이 만나면서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박정희 입장에서는 중국은 6.25 때 우리를 쳐들어온 완전히 적국 중에 적국이었는데 어떻게 우리 우방국 미국 대통령이 적국의 북경에 가서 모 대통령과 악수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지금 생각에는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렇지 않겠어요? 이번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고 비슷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입장이나 보수 세력은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이 미국 놈들 믿을 수가 없구나. 미국은 철수한다 그랬어요. 닉슨 독트린 하면서 미국은 그때 철수시켰습니다. 한 사단 병력 철수시켰어요. 그때 우리가 5만 명까지 있다가 3만 명, 지금 28,500명으로 떨어졌는데 일부를 철수시켰어요. 그 다음에 카터가 계속 또 철수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러다 안 되겠다 해서 자주국방을 내세웁니다. 박정희가. 그래서 임동원 장관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이스라엘은 미국과 사실상 동맹이지만 미군이 이스라엘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수많은 시리아, 이란, 이집트 이런 이 적대적인 중동국가 사이에서 국가 안보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하자. 그때 그래서 임동원 장관이 보고서를 만들어 박정희한테 제출했고, 박정희가 그때 만든 게 율곡 사업입니다. 율곡 사업에서 미사일 개발 시작, 백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7번째 미사일 개발을 성공시킨 게 박정희 때 이 나이키 허큐리 미사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지금 현무 1, 2, 3, 4까지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거 ADD라는 국방연구소, 그런데 ADD를 197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서 박정희가 자주국방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잘했다고 봐요. 박정희 때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75년대 가서는 핵무기 개발을 시작합니다. 이위소 사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책 보셨죠? 그 핵 개발을 한 걸 알고 박정희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오세훈 위원장이나 홍준표, 김기현, 입만 열면은 껌떡하면 우리나라 핵무장해야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재래식 전시작전관도 가져가라도, 오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그럴 정도의 실력이 안 됐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막 민주통일당 프로카드 보면 한미동맹 파기하는 전시작전권 회수 결사 반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가당키나 한 소리예요. 재래식 무기권 작전권도 안 가져오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핵을 갖냐고. 핵을 가지면 우리가 통제한 핵을 말하는 게 우리 핵이잖아요. 미국 핵 갖다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미국 전술핵을 여기다 한국에 갖다 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심리적인 거 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의 타격 목표만 될 뿐이고, 어차피 핵은 미국에서 ICBM으로 쏘면 27분이면 도착해요, 평양에. 27분. 괌에서 쏘아도 그는 15분이면 도착하는 ICBM이 다 발전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핵 보복 공격을 한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상징적 의미에 불과한 것이고, 그걸 갖다 놓더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핵 공유 그룹을 만들었다고 윤석열이 가면 프랑카드 붙이고 난리 쳤는데, 미국이 어떻게 핵 사용권을 다른 나라한테 영향을 받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미국은 완벽하게 핵 통제권을 미국 대통령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나토하고도 공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토는 비행기만 실어 날려주는 운반수단만 제공하는 겁니다. 핵 투하 결정권은 오로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우리가 핵을 가진다면 박정희처럼 해야 핵을 갖는 건데, 박정희는 목숨을 걸고 한 거잖아요.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박정희가 77년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OECD 국가에 좋다 그러잖아요. GDP의 40% 아직은. 지금 일본은 GDP의 200%. 다 GDP의 100%를 넘어갑니다. 국가 부채가. 프랑스, 뭐 저기 그리스, 유럽 애들도 그렇고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지금 35조 달러 지금 국가 부채가 돼서 거의 파산 직전입니다. 저들이 기축통화로 돈을 찍어내서 버티고 있는 거지. 우리나라는 지금 GDP 대비의 국가 부채가 40% 남짓이잖아요. OECD 국가에서 가장 건전한 재정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령화 때문에 사회복지 비용이 계속 폭발하고 있지만 이것이 됐던 게 박정희가 77년도에 했던 부가세 도입이에요. 그게 10%를 부여한 거잖아요. 물가가 10% 올랐다는 거니까 얼마나 불만이 있었겠어요. 그게 북마 항쟁으로 연결되게 된 겁니다. 지금 일본은 5% 소비세를 8%도 올리다 그러다가 자민당이 정권이 무너졌어요. 그만큼 세금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죽음으로 바꾼 거예요. 부가세 저는 10%가. 그게 지금의 우리나라의 건전 재정의 토대를 이뤘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를 평가할 때 독재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그래도 국가에 기여한 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에 있는 국민의힘 애들은 박정희 발끝도 못 따라간다고 봐요. 박정희 팔지 말아라 너희들. 리박 스쿨 팔지 말아라. 이 윤석열은 리박에 게임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완전히 얘들은 간첩 같은 애들이고 거의 간첩 이적 행위를 한 거지 이번에. 얘는 박정희 이승만을 갖다 붙일 능력이 안 되는 완전히 그 역외.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자 캐다가 그 가만히 못 놓고 던지는 거 있잖아요. 썩어가지고. 그러니까 보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 직전에 우리가 중도 보수다라고 민주당이 말한 것은 너무 잘한 것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진보입니까? 합리적 보수를 껴안는 일종의 국민 정당으로 지금 발전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역할을 못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핵잠 가지고 이제 무슨 뭐 시어머니가 며느리 걱정한다고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아니 북한이 핵잠 개발한다는데 우리가 개발한 게 뭔 문제야? 중국 애들도 우리한테 뭘 그걸 항의할 수 있어요? 쓸데없이 막 우리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려고 조중동에서도 뭐 중국을 자극해서 막 미중 양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쓰잘데기없는 막 이런 막 분석을 해놓는데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뭐냐면 사드 있잖아요, 사드. 이번에 그 미국 그 해군 참모총장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핵 추진 잠수함이 만들어지면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주권에 관한 사항이다.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중국 견제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냐라는 자신들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미군 해군 참모총장도 원칙으로 우리 돈을 우리가 만든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어떻게 좌지우지해요? 우리 국군 통수권자고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제가 사드 배치 가지고 막 중국 애들이 막 항의를 했잖아요. 제가 그때 외통위원장으로 중국 전인대를 방문했습니다. 전인대 외사 주임이 푸잉이라는 여성 지도자였어요. 그분을 만나서 제가 이런 말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사드 배치를 가지고 중국이 항의한 것을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 조중동이나 국민의힘 쪽은 전부 다 우리 주권에 관한 간섭이다. 막 그렇게 중국을 공격했잖아요. 내가 그 푸잉 위원장한테 물어봤죠. 아니 당신들은 흑룡강성의 X밴드 레이더보다 강력한 레이더를 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다 서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주했다가 X밴드 레이더 가지고 북경 쪽을 약간 우리가 뭐 북쪽만 향하게 고정시켜놨다고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설령 이거를 돌려가지고 북경까지 커버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범위인데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지적이 우리 보수 쪽에서 있다 이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푸잉한테. 푸잉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송영길 위원장님 사드가 대한민국 국군이 이것을 구입을 해서 미국으로부터 당신들이 운영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통제하고 대한민국 국군이 통제하는 무기면 우리가 주권에 관한 사항인데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이 상주에 있는 사드 배치를, 사드의 운영을 알 수가 있습니까? 보고를 받습니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관여 못 합니다. 이것은 미군의 MD 체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미군이 운영하는 그야말로 근데 자신들을 일종의 잠재적 적대 상태인 나라한테 너희들이 미군 기지를 내주고 우리를 통제한다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말문이 저도 막혔습니다. 일본 애들이 사이고 다카모리가 정한론을 폈잖아요. 정한론. 조선을 점령해야 된다. 일본 애들이 우리를 침략한 거잖아요. 근데 걔들의 논리를 보면 아다라시 네키시 쭈꾸루과이라고 새로운 역사를 만든 모임, 새 영모라고 완전히 극우 산케이 신문 산하의 후쇼사가 이제 이 교과서 왜곡을 만들어낸 놈들인데 그 니시오 겐지라는 그 교수가 쓴 책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조선을 침략할 이유가 없다. 근데 조선이 지 앞가림을 하면 우리가 왜 침략하겠냐. 조선이 독립국으로 자주적 국가이면 우리가 침략할 이유가 없는데 이 조선이라는 놈들이 주택 없어가지고 항상 지나라 땅을 청나라나 명나라 외국의 침략 기지로 일본을 침략하는 기지로 이걸 내놓고 있으니 이런 자존심 없는 주권이 없는 나라를 가만 놔뒀다간 일본의 국가 이익이 위험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 공격해서 친일 정권을 만들어야 일본의 국가 안보가 유지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논리지만 걔들 입장에서는 왜 조선이 다른 나라의 기지를 자기를 공격하는 외국의 기지를 내주냐라는 논리를 펴는 거죠. 무조건 우리가 욕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해 볼 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 결론은 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전시작전권을 가져오자 그랬냐. 어떻게 전 세계에 자기 나라 군대의 통솔권을 자기 나라 대통령이 갖지 못한 나라가 이 온전한 나라입니까? 아니 우리 동네 깡패들도 동대문파 남대문파 서로 자기 영역 싸우려고 저 맥주병 깨고 싸우는데 어떻게 자기 전시작전권을 외국 군대한테 맡겨놓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내가 별이요 국방부 장관이요 거들먹거리고 다녔단 말입니까? 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피맺힌 외침이 공감을 갖는 거잖아요. 뭐요 도대체. 뭐라고 어디 장군 됐어. 맨 쿠데타나 계획하고 있고 말이야. 쓸데없이 응? 북한을 경계했다는 자식들이 말이야. 드론 보내가지고 침략이나 유지할 이런 나쁜 놈들이 무슨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똥별들이 이런 놈들이. 왜 그러냐. 전시작전권이 있어야 자주적으로 내 국가를 지키기 위한 고민을 해볼 거잖아요. 뭐 상황이 벌어지면 공군을 어디 배치하고 뭐 작전 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훈련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군이 시킨 대로 하니까 아무런 사고 능력이 발전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군대라는 게. 그냥 미군이 짜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평도 도발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명박 정권 때였는데 그게 2012년도인가요? 2010년도 연평도 폭격 도발이 있었는데 그때 오산에서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이륙할 때 우리나라 비행기가 이륙할 때 원점 타격한다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때. 그 원점 타격 뭐죠? 거기 황해도에 있는 해안에 해안포를 원점 타격한다는데 타격을 내면 공대지 미사일을 달고 가야 공중에서 지상으로 미사일을 쏠 거 아닙니까? 그때 달고 간 미사일이 전부 공대공 미사일을 달고 뛰었어요. 웃기는 짜장이 앉아가지고 그때 벙커에서 회의한 사람이 그때 이명박이 어디 발가락이 아파가지고 군대 안 갔죠. 그때 김황식 국무총리 눈이 아파가지고 군대 안 갔죠. 원세훈 국정원장 거기도 어디가 뭐 이상해서 군대 안 가. 전부 군대 안 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군대 안 가면 좋은데 앉아가지고 이것을 원점 폭격하니 많이 그런 헛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미군 전시 작전 통제권도 없는데 어떻게 미군 동의 없이 폭격을 해. 일단 그것도 말이 안 되고 폭격하려면 공대지 미사일을 달고 뛰었어야지. 이륙할 때. 다 공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뛴 이유가 뭐냐. 북한기가 넘어올지 모르니까 경계 비용으로 띄운 거지 원점 타격과는 거리가 먼 건데 아무런 군사적 지식이 없으니까 대통령 앉아가지고 헛소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윤석열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폭탄주부터 마셨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명박보다 더 못한 친구고 이런 사람들한테 국가 안보를 맡겨놓고 입만 열면 국가 안보를 떠들었다는 게 어이가 없고 이번에 외환지에 보면 여인형 그 수첩에 보면은 아예 핵시설이나 김정은 휴양소에다 드론으로 공격을 해서 체면을 깎여가지고 반격하지 않을 수 없도록 상황을 유도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제 핵무장 국가인데 만약에 북한이 핵을 공격하면 우리 민족이 다 멸설되는 거잖아요. 이런 미친놈이 있냐고 이거. 정말 끔찍합니다. 이 명태균이 말한 대로 5살짜리한테 총을 들려서 지금 놔둔 거였지 이게 안 끌어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골이 송연합니다. 모골이 송연해.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을 탄생시킨 게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역사가 어찌됐건 우여곡절을 통해서 이승만, 박정희 다 나라에 기여한 바가 있어요. 저는 노태우도 제가 노소영 씨나 그 노재현하고도 제가 친하게 지냈는데 너 아버지가 일 잘했다. 뭐 5.18 때 전두환이하고 동조해서 한 것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지만 노태우 때 잘한 게 뭐냐? 어찌든 6.29 선언했죠. 그 다음에 200만 원 건설, 인천국제공항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노태우 때. 그 다음에 고속 전철을 그때 만들었습니다. 이동통신을 그때 만들었어요. 데이콤이라든지 그때 KT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중국과 국교 수립하고 북방 외교를 했던 거잖아요. 그때 6.29 선언을 했고 여러 가지 한 게 많아요. 한반도 비핵화선, 남북 기본 합의서를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 이명박이는 청계천 거 말고 뭐 막 쓰잘데없는 것만 한 거고, 박근혜는 가장 아쉬운 게 한진해운을 나는 파산시킨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분단이 돼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데 모든 게 수출 수입에 의존하고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중에 화물의 99%가 다 해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세계를 연결하는 게 전부 바다에 떠 있는 해운이고,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마다 한진해운이 컨테이너를 싣고 태평양을 가르는 모습을 보면서 수출 대한민국 우리가 자부심을 가졌는데, 즉 아버지가 만든 한진해운을 돈 4천억을 투입하지 않고 다 파산시켜버렸잖아요. 이게 세계 7대 해운사였어요, 한진해운.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조양호 회장과 친했습니다. 우리 조양호 회장이, 조중훈 회장이 원래 우리 인천 그 섬 사람이에요, 거기. 그래서 제가 인천시장 때부터 친해서 조양호 회장 돌아가시 전에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한진통운이 박근혜 정부에 찍혀가지고 이렇게 4천억도 지원 못 받아서 파산을 했냐 그랬더니, 순실이한테 찍혔던 거예요, 순실이한테. 최순실이가 김종이라고 문화부 차관이 있었어요. 순실이 따까리거든. 여기 평창 동계올림픽 하는데 그 무슨 스위스 회사한테 개막식 행사 이런 거를 다 거기다 수주를 줘라고 오더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조양호 회장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심사위원 보고 한번 심사해보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프리젠테이션 해라 그랬대요. 했는데 형편이 없어가지고 12대 0으로 그냥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된 게, 여기 앙심을 품고 김종희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그만두라 그러대요. 그만뒀습니다. 그만뒀고, 그 다음에 왜 찍혔냐? 그 미르재단, K재단에 돈 내라 그러는데 한 100억을 냈었는데 한 10억인가 얼마 안 냈어요. 그때 대한항공이나 이쪽이. 그때 왜 대한항공이 엄청 그 부채에 시달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찍혀가지고 한진해운을 파산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때 그때 경제부총리가 유일호 있어요. 유일호가 사쿠라 논쟁을 벌였던 유진산 민주당 총재 아들입니다. 유일호가 경제부총리. 제가 기재위 간사였으니까 그때 앉혀놓고 유일호 경제부총리한테, 유일호 부총리님, 이거 파산할 때 대통령하고 한번 회의라도 했냐? 회의 안 했대. 회의 안 했으면 대면 보고라도 했어, 한번. 대면 보고 못했죠? 못했다는 거예요. 문고리한테 줬어요. 문고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아니, 이 중요한 우리나라의 먹고 사는 99%의 화물을 담당하는 이 한진해운을 파산시키는 문제를 대통령과 회의도 한번 안 하고, 대면 보고도 안 하고, 서면 보고로, 마늘 주사 맞을 시간이 있어도 그거 한번 보고받을 시간이 없었단 말이냐. 이놈 황당한 나라가, 이게 무슨 대한민국이냐. 이게 내가 분노에 찼는데, 그나마 문재인 대통령 때 잘한 게 뭐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시켜서 8조 원의 해양 발전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18,000톤급, 12,000톤급 20척의 배를 대우해양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다 발주를 해서 조선산업의 보릿고개를 넘기게 만들었고, 여기서 신주 건조된 20척의 배를 HMM에 투입해서 HMM이 세계 9대 8대 해운사로 다시 올라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때 여러분 해외여행이 다 제한됐는데, 제한되니까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물품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대한항공의 해외 여행객 감소로 인한 손해를 이 항공 화물 폭증해가지고 그 돈으로 버티고 산 겁니다. 대한항공이. 우리나라 또 그때 수출이 최대로 됐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K방역을 잘해가지고 공장이 문 닫지 않고 적시에 생산해서 납기를 맞춰줬던 그게 있었고, 또 우리 해운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적시에 그걸 배달, 딜리버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국적 해운사가 없으면은, 중국 배, 대만 배, 일본 배에다가 걔들이 실어주겠어요? 엄청 2배, 3배 달라고 그랬죠. 그때 코로나 때 해외 운임이 4배로 뛰었습니다. 4배로. 그래서 HMM을 문재인 정부 때 살렸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살고 나서 바로 분기별 1조 이상의 이익을 남기는 HMM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HMM이 특별히 우리 정부의 혜택을 받아 살아났기 때문에 HMM의 주된 물동량이 다 부산항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가게 되면 산업은행이 전국을 커버해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것은 파퓰리즘이다. KDB가 하는. 그래서 산업은행은
부산 우리 민주당 위원장들한테 미안하지만 갈 수 없다. 제가 당대표도 끊었습니다. 한국노총과의 약속도 있고. 대신 대안을 제시한 게 제가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거고 내가 제안했던 거는 HMM 본사를 부산에다가 하겠다. 그래서 그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죠. 그 대안,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우리 보수 진보를 넘어서 저는 우리 민주당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도 박정희와 화해하고 박정희 기념관에 예산도 부여해서 도와줬잖아요. 박정희를 껴안고. 이재명 대통령도 나도 그러고 다 당 대표 되자마자 이승만 박정희 묘소에 다 참배하고 다 했습니다. 이걸 껴안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뭐 이승만 박정희의 독재를 비판했지 국가를 위해 잘한 것을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인정하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만든 거 잘했다. DJ가 경부고속도로 반대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DJ가 반대한 적 없습니다. DJ는 너무 호남이 소외되어 있으니까 호남과 연결 고속도로를 같이 추진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했던 거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DJ의 실사구시 노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범 김구 주석의 애국심은 받아들이지만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해서 했다. 65년도에 한일 국교 수립을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DJ가 그때 삭불하러 몰렸어요. 근데 DJ가 왜 찬성했느냐? 어차피 미국이 지금 한일 국교 정상화해라고 계속 지금 박정희를 몰아붙이고 있고 박정희도 헐려 그러는데 우리가 민주당이 반대만 했다가 이 독소 조항을 고칠 기회가 없이 그대로 통과돼 버리면 더 우리 국가 이익에 해가 된다. 그러니 나는 깨끗하다는 명분론을 가지고 반대만 하다가 독소 조항이 당긴 채로 통과되느니 참여를 해서 조금이라도 조항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게 DJ의 실사구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DJ를 삭불하러 막 몰았죠. 그때 윤보선 같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무조건 한일협정 반대를 떠들었죠. 근데 결국 DJ 말이 맞았잖아요. 근데 DJ 말대로 들어가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그리고 한일 업선 문제 이런 거라도 조금씩 손을 봤으면 좀 더 나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굴욕적인 협상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고 두 번째 또 DJ가 80년 서울의 봄 때 제야 단체들이 전부 다 반미 투쟁하자 그랬을 때 DJ가 끝까지 반미 투쟁을 반대했습니다. 미국은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고 우리가 친미 반미를 넘어서 우리가 용미를 해야 된다. 미국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그걸 막았기 때문에 DJ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미국이 구출해 준 겁니다. 아니면 미국이 그때 구출 안 했으면 죽었죠. 레이건이 전두환이가 자기가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한미 정상회담으로 미국을 가야 되는데 가는 조건이 그쪽에서 DJ 석방이었습니다. 하고 DJ가 미국으로 보낸 조건으로 그게 살아난 거죠. 그리고 레이건이 전두환이를 인정해준 핵심이 겉으로는 정치적으로는 DJ 석방이었지만 내용적으로 뭐냐. 박정희가 개발했던 핵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해체시키는 거였습니다. 철저히. 그래서 박정희가 싸웠던 ADD부터 핵 물질, 발전 이걸 전부 해체시켰어요. 다시는 핵 개발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 전두환이가 레이건의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게 얼마나 미국이 무서운 겁니까? 이 자주적인 흐름을 보수든 진보든 간에 박살내고 밟아버린 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KF-21 만들 때 절대 핵심 기술 안 넘겨주는 걸 우리가 발버둥 쳐서 만든 거예요. 핵 잠수함도 마찬가지,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사일도 걔들이 탄도 중거리 전부 박정희가 개발할 때 300km 이상 못 갈 것, 180km부터 시작했어요.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 때 와서 탄도 중량 500kg, 이 사거리 800km를 해체시킨 거잖아요. 우리나라 이 한반도 종단이 1000km입니다. 1000km인데 만약에 이제 800km가 해체되니까 현재 우리 미사일이 북경, 평양, 블라디보스톡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 강국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여기 오기까지 보수 진보를 넘어서 박정희, 김대중 다 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카이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현대, 대우, 삼성의 항공 부분을 통폐합시켜서 경남 사천에다가 우리 코리아 아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를 만든 거예요. 카이를 만들어서 카이가 T-50 고등훈련기를 만들고 우리의 4세대 전투기 KF-21을 만든 거잖아요. DJ가 우리 항공은 우리 비행기로 지키자. DJ가 간첩이라고? 보수적인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을 발전시켜온 사람이 다 누구냐고 다 우리 민주당 정부가 한 겁니다. 물론 박정희도 했지만 박정희 유산을 제대로 계승 못했어요. 전두환이 아까 말한 대로 박정희 핵 프로그램 전부 해체 항복선언하고 무릎 꿇고 레이건의 인정을 받았던 것이고 노태우도 마찬가지. 지금 국방비를 누가 증전시켰어요? 전부 DJ 노무현 문재인 때 국방비가 증가되고 이번에도 이제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 때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까지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국가 안보를 누가 지켜왔습니까, 여러분? 이걸 호소해야 됩니다. 6.25 참전수당 전부 DJ도 한 겁니다. 돈도 안 줬어요. 이 박정희는 월남전 참전수당도 빼먹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경제발전한다고 다 파병자들, 고엽제 피해자들 보상도 안 해준 거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HID? 북한 북파 파견원들 전부 안 해줬습니다. 아예 군번 없는 걸로 무시했던 걸 이거를 합법화시킨 게 누구예요? 저하고 김성우 의원이 대표 발의시켜서 HID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HID 의원들이 나보면 은인이라 그래요. 우리 민주당이 한 겁니다, 다. 이런 것들을. 국가 안보가 누가 안보를 지켜와서.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이제 북한이 안 되니까 이제 친중 간첩이라. 그래서 친중 이재명.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친중이 뭐고 안에. 제가 항상 이야기한 게 정묘호란, 병자호란. 정묘호란이 1627년, 병자호란이 1636년에 벌어졌는데 왜 청나라를 그렇게 무시하고 사신을 보내도 홀대를 하고 명나라만 만세하고 이렇게 지냈냐고 이 바보 같은 인조 정부가. 그래가지고 괜히 청나라의 침입을 자초한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럼 제대로 싸울 능력도 없는 놈들이 그 남한사상에 갇혀가지고 그냥 며칠 만에 항복해서 홍타지가 말 타고 있는데 그 밑에 가서 머리 박고 항복할 사람들이. 그래도 청나라 애들이 우리나라를 다 지배하고 해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조선왕조 그대로 살려뒀어. 몽골도 그래. 보통 몽골이 다른 나라 지배하면 다 쓸어버리거든요. 근데 고려는 그냥 고려 복식 그대로 해라 그러고 고려 여자를 황후로 보내라 그래가지고 부마국으로 인정해주고, 어떻게 보면 몽고가 지배하는 나라 중에 고려처럼 자치권을 부여받는 나라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이 나중에는 노국공주랑 만났지만 쌍성총관부를 몰아내고 이제 원나라 세력을 몰아내면서 자주를 했던 거잖아요. 이 청나라 때도 마찬가지. 청나라 때도 우리 뭐 왕을 체포해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소현세자만 볼모로 끌려갔지. 인조는 그대로 정권이 유지됐고 우리나라 국호가 조선이 그대로 유지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나라나 몽골이 같은 북방 민족이라 그런지 우리한테 배려를 해준 면도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강력한 민중들의 자주의식이 이제 뒷받침된 면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말하자는 결론은 우리 이 민족의 그런 자주적 성격이라는 게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게 왜 친중이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트럼프가 푸틴하고 친하게 지내고 김정은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친하게 지낸 걸 가지고 미국 조 바이든이나 카밀라 해리스 민주당이 푸틴의 간첩이다, 푸틴의 에이전트, 퍼핏이다, 꼭두각시다 이렇게 막 비판을 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 아니 세계 최대 핵 보유 국가인 원수 푸틴과 나랑 잘 지내는 게 세계 안보에 도움이 되는 거지 왜 이게 잘못된 거냐? 김정은하고 잘 지내는 게 세계 안보에,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지 왜 잘못이냐? 이렇게 트럼프가 반론을 했습니다. 나는 이 말에 전폭 동의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뭔 일이 벌어지면 통화하는 사이가 돼야 뭐 오해가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핵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아는 악마가 모르는 악마보다 낫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는 악마면 그래도 뭐 사정이라도 이야기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북한이 이 악마 같은 놈이고 비이성적인 놈이라면 거기다가 드론을 보내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보수 세력의 가장 큰 모순이 뭐냐? 북한이 합리적 이성이 없는 악마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북한에다가 압박을 가하면 북한이 반격을 못할 것이다. 반격했을 때 오는 미국의 반격을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북한이 망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침략 도발을 못할 것이다. 이런 논리가 얼마나 모순이냐고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는데 우리가 반격할 게 무서워서, 평양이 불바다가 될 거 무서워서 공격 못한다. 그것은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의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이성이 없는 사람 뭐예요? 아니 자살폭탄 테러하는 사람이 그런 거 계산합니까? 이 새끼들 나 죽도 너 죽자. 얘 똥차하고 만약에 어디 벤츠랑 부딪히면 벤츠가 도망가는 거지. 똥차가 난 깨져봤자 그냥 박아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그걸. 내가 방어 운전해야지 벤츠가. 벤츠가 방어 운전하니까 벤츠 저 새끼 겁쟁이라고 말이야. 똥차를 하나 못 이기고 도망다니다 그러면 그거 황당한 거 아니야. 네가 벤츠가 물어줄 거야 그러면. 아이고 일단 사고 나면 보험이 있어 뭐가 있어. 갚을 능력이 있는 놈들이 지금 돈도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를 왜 친중 간첩이 이렇게 떠드냐 이거지. 요소수 한 번 안 줬더니 화물 트럭이 다 멈추게 생겼는데. 오죽했으면 트럼프도 지금 손들었잖아요. 시진핑한테. 왜? 아니 이 히토류가 안 들어가면 이 핸드폰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모든 첨단 무기, 미사일, 전파장치, GPU
AI에 다 안 들어가면 끝난다고. 이 히토류가 안 들어가면. 그래서 히토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열받아서 야 한국만 특별히 히토류 수출 통제한다고 우리는 다 삼성전자 손들어야 되는데 겁도 없이 이게 떠드냐고. 자기들 무슨 대안이 있어. 중국이랑 그렇게 싸워가지고 그럼 뭔 대안이 있냐.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한마디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났는데 그래도 일본은 히토류를 많이 분산시켜 놨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 대외 무역이 총 일본 GDP에 차지하는 비율 한 20%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우리에 비해서. 아직 그 등치가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만만치 않죠. 일단 중국 관광객들 이제 안 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수산물 수입 다 금지하면요. 저 일본 어업 망합니다. 중국이 안 사 먹으면. 이게 아니 우리가 이런 거를 다 관리한 거죠. 광해 임금이 오죽했으면 강홍립을 보내서 청나라하고 싸운 척하면서 적당히 해라고 했겠어요. 괜히 망해가는 명나라 편 들어서 청나라 자극해가지고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일으키는 이런 멍청한 인조보다는 광해 임금이 훨씬 똑똑한 거지. 광해 임금보다 비겁한 놈이라고 떠드는 북벌 주장한 놈들 말이야. 무슨 실력이 있어 말이야. 청나라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간 놈들이. 그러니까 이 택도 아닌 이런 애들을 워리어 암체어랍니다. 암체어 워리어란 말이 있어요. 안락의자의 전사란 뜻인데 이 부동시로 군대 당갔던 윤석열이가 힘에 의한 평화를 떠더니 웃기는 짜장이죠. 지금 방위도 한 번 안 간 놈이 말이야. 몸이 썽썽해서 어퍼컷 메고 다닌 놈이 왜 군대를 빠져가지고 도망간 놈이 뭔 지가 투사인 것처럼 힘에 의한 평화를 떠들고 있냐고. 그게 사람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을 총을 들여서 전선에 보낸 아빠, 엄마의 심정으로 남북관계를 다뤄야 된다. 이 전쟁 나면 누가 죽을 거예요? 이 늙은 사람들이 결정하면 젊은이만 다 죽는 거지. 이 멍청한 젤렌스키가 그 관리를 못해가지고 전쟁에서 3년이 넘은 동안에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젤렌스키, 이 코베이던 허던 놈이 잘한 겁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했잖아요. 안 싸우는 게 가장 뛰어난 능력이다. 부전승을 하는 게. 아니 전쟁이 나면 다 지옥이잖아. 지옥 어찌됐든 간에. 아니 푸틴도 침략한도 문제가 있지만 내가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 애들 만날 때마다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소가 또랑길 갈 때 왼쪽 풀도 먹고 오른쪽 풀도 먹으라 그러는데 왜 니는 한쪽 풀만 먹으려고 그러냐. 니들이 가운데 있으면서 러시아한테 싼 값으로 가스 받아먹고 EU한테 좋은 거 지원받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일단 발전시키고 너그 내부부터 통합해라 이놈들아. 왜 도네츠크, 돈바스, 헤르손 그 지역에 러시아인들이 60% 이상 사는데 러시아 말도 못 쓰게 막고 탄압을 하고 그러면 걔들 분리 독립원자가 안 싸우겠어요? 왜 그거를 완전히 그러니까 러시아가 동부와 서부와 지금 사실상 분열되니까 이 러시아의 침입을 불러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나 이 극우주의자들이 2차 대전 때 이놈들은 전부 히틀러가 오니까 히틀러 만세하고 히틀러군과 협력해서 소련을 쳐들어갔던 놈들이 우크라이나 극우들입니다. 지금. 아조프 군단이라 지금 이 놈들이. 그런 놈들이 지금 다시 젤렌스키 주변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나토 가입, 러시아 타도를 떨다가 지금 감당을 못하고 떠들고 있고 이 독일도 바보처럼 거기에 끌려가서 독일 경제가 지금 작년부터요. 재작년 마이너스 0.2, 0.4로 떨어져서 독일이 지금 파산 직전으로 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독일이. 독일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 전기 자동차는 지금 중국 자동차가 베를린을 지금 휩쓸고 다니고 있습니다. 독일이 위기 상황입니다. 독일이. 유럽의 심장인 독일이 위기니까 프랑스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프랑스에 6개월 있었는데 심각해요. 프랑스 지금 마크롱이. 정년을 62세를 64세로 연장해다가 난리가 나서 데모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반대. 우리는 정년을 연장하자고 싸우는데 프랑스는 연장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냐. 프랑스는 은퇴를 하고 나면 소득 대체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은퇴해서 나는 연금 받고 편하게 살고 싶어. 놀고 다니고 우리 마누라랑 여행도 다니고 왜 나를 2년을 일을 더 시키려고 그래 이놈들아.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나서 프랑스 노조가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득 대체율이 4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일을 더 해야 돼. 나이 65세가 넘어도. 정년 65세를 해줘.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 이해를 못하는 거지. 저놈들 왜 일을 더 하자고 싸우냐. 우리는 일을 안 하려고 싸우는데. 근데 그거를 마크롱이 64세로 안 하면 연금이 파탄나게 생겼으니까 했다가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나서 지금 또 이번에 연장했어요. 그러니까 마크롱도 완전히 식물 대통령이야 지금. 그러니까 유럽이 다 정치적으로 무능에 빠져 있고 트럼프한테 끌려다니고 있고 지금 유럽 경제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버틴 게 뭐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행운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고 우리 국민들이 힘이 모아졌기 때문에 일본 애들은 5,500억 달러에 바로 항복했는데 끝까지 버텨서 그나마 이 정도의 성과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번 대통령 당선되시고 첫 지방선거가 이제
내년 6월 달에 있습니다. 아마 이쪽에 이한동 제가 선배하고도 친하게 지냈는데 이한동 씨가 그래도 총리까지 하시고 나중에 DJP 연합으로 우리 DJ 정부 때 총리를 하셔서 또 거기에 대한 고마운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게 이철우 동지가 여기서 국회의원이 됐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고종이한테 뭐 말 한마디 했다고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그것도 그 집회 현장에서 조중동의 선동으로 휴일날 지금 투표 가로 못하게 한다 이 말 한마디 했다고 그게 조중동이 아니라 고종이가 시켜서 했다는 걸로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바이든 날리면하고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그때 김기춘 사실상 배후 조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철우를 허위사실 유포로 의원직을 날려버렸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인데 이 검사 놈들이 그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는 허위사실 유포죄 삭제하는 건 100% 동의합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타인을 해치려고 허위사실 유포한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내가 김문기를 몰랐다. 내가 성남시 식품공사 하는데 국토부가 빨리 팔으라고 공문을 보내서 내가 협박가로 느꼈다. 이런 것을 허위사실로 의원직을 날린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말하면 윤석열이 거짓말은 책으로 한 권 써도 부족한데. 그리고 어차피 정치인하게 나가다 보면은 팩트를 정확히 모를 수가 있고 계속적인 연설과 TV 토론에서 틀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팩트체크로 하면 되는 거지. 남을 공격하려고 허위사실을 한 것은 우리가 통제해야 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말을 풀고 정치의 공론의 장에서 검증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이 이재명 정부의 처음 되는 지방선거에 이게 반드시 승리를 해야 이게 대통령의 정책을 빼고갈 수 있고 저는 이제 우리 접경지역 특히 이 경기 북부 지역 동지들 주민들에게도 우리의 미래에는 남북관계를 풀리는 데 있습니다. 이 지역도 그렇잖아요. 접경지역으로 계속 여기를 군사화시키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미군 기지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대통령께서 2019년도인가 우리 지금 옥정에서 포천까지 17km 지하철 7호선 연장이 이제 예타가 통과돼서 이제 공사가 시작된 거잖아요. 이것도 어찌되고 문재인 정부 때 예타 면제를 정리해 준 거고 제가 인천시장 때 이 지하철 7호선이 부천 온수역에서부터 부평 부청역까지 한 11km 됩니다. 그것 뚫어내려고 죽어라 고생해서 그걸 제가 재선 의원 때 뚫어냈고 그 다음에 인천시장 되고 나서는 성남에서 이제 청라까지 연결하는 것을 하려고 발버둥 쳤던 데가 그제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저희 지역을 지나는 7호선이 여기까지 연결돼서 옥정으로 해서 이제 포천까지 연결되게 된 게 참 어떤 포천과 우리 인천의 그런 이렇게 해서 소통의 선이 연결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잘했고 또 우리 박용국 위원장께서 수원산 터널을 통과시켰던 이야기도 들으니까 참 감개무량합니다. 수건사업이었던 수원산 터널을 또 통과시키고 우리 민주당 소속 용산구청장 성장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DJ를 따랐던 동교동 핵심이었는데 이분이 구청장을 4번 했거든요. 근데 이 박희영이라는 여자구청장이 이번에 돼가지고 이 용산 참사 이 159명이 쓰러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성장현 청장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요? 작년에 청장님 계실 때 이태원 할로윈 축제할 때는 어땠어? 그랬더니 청장님 말씀이 이태원 할로윈 축제가 그 구청에서는 가장 큰 행사 아닙니까? 세계에서 몰려오는데 그래서 미리 거기 상인들 진행위원들 다 회의하고 소방서 경찰 합동회의를 해가지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통로를 일방통행으로 골목을 만들어서 위쪽에서 내려오면은 밑에 이런 사고가 벌어지니까 못 내려오게 올라가는 길만 일방통행으로 골목으로 이번 사고 난 데는 이렇게 허용을 해서 올리고 내려올 때는 좀 완만한 쪽으로 일방통으로 내려가도록 이렇게 다 유도를 하고 그런 걸 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치렀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아시다시피 그때 제가 서울시장 출마한 거 기억나시죠? 제가 이 계양구를 이재명 후보에게 양보하고 제가 서울시장에 그때 이길 가능성이 없었지만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오세훈하고 했는데 제가 그때 시장이 됐다면 이런 이태원 축제를 세계적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시장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몇 번을 했을 것 같은데 오세훈이 외국가 있었던가요? 제대로 한 번도 안 하고 이 박희영이도 그러고 이 황당한 놈들이잖아요. 거기다가 경찰들은 무슨 마약 범죄 단속한다고
정복 경찰을 많이 배치해서 이런 군중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정복 경찰 수를 줄이고 사복으로 입고 마약 단속하러 투입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일 놈들 아닙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청장 하나가 바뀌니까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구나. 우리 박용국 회장님이 이제 다년간 행정 경험으로 쌓여서 여러 가지 포천 발전에 좀 비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남병근 위원장님 와 계십니다만 같이 동두천에 미군 부대가 빠져나가는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는 거고, 미군 부대의 지금 폭격 훈련이 우리 주한 미군만이 아니라 이 아시아 태평양 모든 미군의 훈련 기지로 활용되고 돈도 안 내고 쓴다는 것은 너무나 정말 불공정한 일이고, 그 다음에 접경지역 제한, 말씀한 대로 수도권 제한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인구가 갈수록 감소해가지고 여가 14만 명, 그 중에도 한 2만 명이 외국인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소멸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문제가 심각한데, 그러려면 정말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이 빈 집을 그냥 1달러에 다 주는 파격적인, 신혼부부들은 아예 아파트를 공짜로 다 줘야 돼요, 내가 봤을 때. 그 다음에 외국인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해서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지금 5,200만 인구 중에 외국인 숫자가 지금 300만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300만이면 0.5%, 0.6%까지 가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10% 이상 넘어갈 거로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문화를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화를 시켜야 되죠. 지금 만 단위가 뉴욕 시장 되니까 이제 무슬림이 됐다 그래서 지금 백인들이 공포에 쌓여 있는데, 이번에 총 맞아 죽은 찰리 커크라는 그 30대 미국 그 마가 그룹의 그 청년이 연설한 거 보면, 동화되지 않는 이민은 침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Immigration without assimilation is invasion 이란 말인데, assimilation이라는 말이 동화된다는 거예요. 동화. 그 주류 사회에 동화되지 않고 지들끼리 따로 모여서 히잡 쓰고 맨날 따로 행사하고 그러면 그 미국의 주류 사회의 어떤 이질적 존재로 되게 되면 이것은 사실상 침략 아니냐, 이런 이제 위기가 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이 워낙 다질 민족으로 강력한 주류 사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통합의 힘, 우리 문화의 힘으로 외국인들을 한국인으로 만들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야죠. 우리 민족이 지금 단일 민족이 아니라 145개 민족이 섞였다 그래요. 나도 대가리도 크고 이런 거 보니까 좀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그러고. 제가 고흥인데 그쪽 남쪽에 뭐 이슬람에서 왔던지 막 신라에서도 이슬람이 오고 처용이도 이슬람 사람이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 문명 교류사를 쓴 그 교수님, 정수일 교수님 말에 따르면 140개 넘는 민족이 섞여가지고 지금 우리 이 문화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은 대단한 문화적 통합력을 갖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 비빔밥으로 섞어버리고 다 발효시켜서 된장국으로 만들면 다 이제 우리 김치, 된장, 그 비빔밥이 될 수 있는 이 문화적 포텐셜에 있는 나라다. 자신감을 가지고 양질의 외국 이민도 받아들여서 우리만 만들고 재해동포도 받아들이고 이중국적도 확대하고 이중 주거제를 만들어서 저는 주민등록증을 이중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4일은 서울, 3일은 지방에서 살 수 있는, 포천에서 3일을 지내면 포천의 준주거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지방세나 또 분담을 시켜서 재정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또 결론은 뭐냐? 우리 민주당이 부족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고민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만들고, 그동안 민주당이 민주주의 이런 데는 그래도 강점이 있었지만 경제 안보는 국민의힘이다 이런 말도 이미 틀리게 된 거잖아요. 경제를 망가뜨리고 부패하고 어떻게 그렇게 자기 그 개인 돈으로 그걸 써먹냐고요. 거기다가 이 가평에 있는 통일교 신천지, 거기다 막 머리 아프고. 그래서 진짜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정치 집단이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민주당 당대표 출마했을 때 했던 유세의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싸우는 당이 아니라 북한의 조선노동당, 중국 공산당, 일본의 자민당,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과 싸워서 우리 민족의 통일과 자주적 공간을 열어갈 수 있는 정치적 결사체로 민주당을 발전시켜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우리 민주당이 우리 민족의 희망입니다. 분단을 극복하고 공산주의를 막고
제대로된 민주주의 이 선진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민주당이 앞장서야 되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임기 이 5년 동안 이 나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정치적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하고, 특히 이 포천 같은 지역의 지방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이 토대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